네, 2021학년도 제1학기 한국문학과 동아시아 문학 세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혁명과 사랑, 루신의 검을 벼린 이야기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화상 강의에서 전체적인 개요 그리고 핵심적인 얘기들은 여러분의 발표와 함께 얘기를 해서 오늘은 다른 측면에서 검을 벼린 얘기와 함께 혁명과 사랑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루신의 모습입니다. 깐깐하게 생겼죠.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는 루신이 좀 가깝게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 중국에 관련된 여러 정보들을 찾을 때 루신 선생이 여기저기에서 출연할 거예요. 그럴 때 너무 낯설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상황이 좋아져서 중국을 오가게 되면은 북경이나 상하이 등 중국 곳곳에서 루신의 흔적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국의 훈코우 공원이라는 데가 있죠. 윤봉길 의사가 도시락 폭탄을 던진 곳으로 알려져 있는 홍코우 공원에 가면은 루신 상이 있는데 그곳이 지금은 루신 공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루신 공원 근처에 루신이 살던 집,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1936년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루신이 살았던 집 루신 고거가 남아 있습니다. 자, 루신 얘기하기 전에 출석부터 불러야죠. 댓글들 잘 달고 있죠. 제가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하나하나 하지 못하지만은 잘 보고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언젠간 한번 여러분들이 쓴 글에 대한 총평을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어디 볼까요? 이 출석을 왜 부르느냐라고 하는데, 출석 안 부르면은 여러분들 내가 기억을 못해요. 화상 강의 때는 얼굴 보니까 그런 대로 여러분과 눈을 맞추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유튜브 강의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이름으로라도 가까워져야죠. 주예인 하진호, 조하늘, 조재혁, 인소현. 우리 소연 씨 잘 듣고 있죠? 송하현, 안다은, 윤나현. 우리 다은 씨 후회가 점점 깊어지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성가신 수업을 들었는지. 박승혁, 박연웅, 서하진, 노유성, 유성 씨도 기운 잃지 말기 바랍니다. 민동우, 박서영, 김서현, 김성재, 나유진, 권진, 권찬영, 김보경. 지난 화상 강의 때 발표를 우리 동우 씨, 민동우하고 하진 씨가 했었죠. 여러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얘기했던 사항들은 여기에서 굳이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자, 루신의 검을 벼린 이야기, 주검이라고 그랬죠. 주검. 주물로 뜬 검. 별이란 뜻이니까 당금질에서
벼린다는 의미로 보면 되겠죠. 이 검을 벼린 이야기에서 나오잖아요. 시퍼렇게 시퍼런 날이 선 칼을 만들어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런 문장 보세요. 마지막으로 가마의 문을 열던 그날은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었는지 한 줄기 하얀 기운이 쏴 하고 날아올랐을 때는 땅도 마치 흔들리는 것 같았단다. 그 하얀 기운은 하늘 중간쯤에 올라가 흰 구름으로 변하더니 이곳을 자욱하게 덮었단다. 그러더니 차츰 진분홍빛으로 변해 모든 것을 복숭아빛으로 물들였단다. 칠흑 같은 가마 속에는 시뻘건 검 두 자루가 놓여 있었단다. 내 아버지가 정화수를 천천히 떨구었지. 그러자 지지직하고 커다란 소리를 내면서 차츰차츰 파란빛으로 변해갔단다. 너무 티 없이 푸르스름하고 투명해 두 개의 긴 얼음덩이 같았단다. 너무 투명하고 티 없이 푸르스름해서 두 개의 긴 얼음덩이 같았던 이 칼을 둘러싼 이야기입니다. 여기 고사심편 새로 쓴 옛날 이야기에 실려 있는 8편의 작품 모두 중국에서 오래전부터 전해오던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했다 그랬죠. 주검, 즉 검을 벼린 이야기는 우리 발표자가 잘 얘기했듯이 여의전, 그리고 이 문고본 각주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열의전에 잘 나와 있다고 합니다. 간장과 막의 얘기는 우리가 한 바와 같습니다. 이 그 검을 둘러싼 이야기, 오늘 혁명과 사랑이라는 키워드를 실마리로 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이 시 한 편 보고 가겠습니다. 희망이라는 시인데요. 희망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국문학과 동아시아 문학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루신을 얘기할 때마다 읽어주었던 작품입니다. 물론 어떤 학년은 어떤 해에는 그냥 넘어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희망을 읽지 않고 보낸 그 학기도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희망 보세요. 그 오늘 작품하고 뭐 긴밀한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긴밀한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희망과 절망의 변증법이 루신 사상을 가늠하는 핵심어이기도 해요. 희망과 절망의 변증법. 희망을 편하게 내세우지도 말고 절망의 심연에 이르러서도 희망의 끝을 놓지 말자는 것이죠. 내식으로 정리하자면 가벼운 희망보다는 저 깊은 절망의 심연에서 길어올린 희망이야말로 조금 전에 읽었듯이 이 푸르스름하고 투명한 그 칼날과도 같은 희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워낙 내가 좋아하는 시여서 꼭 매 학기 소개하긴 하는데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어요. 들풀이라는 루신의 산문 시집이 있다고 했죠. 이 산문 시집에 들어 있습니다. 보시죠. 나의 마음은 아주 적막하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평안하다.
애증이 없고 애락이 없고 색깔도 소리도 없다. 내가 늙은 게다. 희끗한 머리칼이 증거 아닌가? 내 떨리는 손이 증거 아닌가? 그렇다면 내 영혼의 손도 떨리고 있을 것이며 영혼의 머리칼도 희끗희끗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여러 해 된 일이다. 전에는 내 마음도 피비린내 나는 노랫소리로 가득하였다. 피와 세부치, 화염과 도끼, 회복과 복수. 헌데 문득 이런 모든 것이 공허해졌다. 때로는 할 일 없이 자기 기만적 희망으로 그것을 메우려 하였다. 희망, 희망. 이 희망의 방패로 공허 속 어두운 밤의 내 습에 한가하였다. 방패 뒤쪽도 공허 속의 어두운 밤이기는 마찬가지건만. 그러나 그런 식으로 나는 내 청춘을 줄곧 소진하고 있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볼까요? 여기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적막하죠? 물론 젊었을 때는 내 마음도 피비린내 나는 노랫소리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화염과 도끼, 피와 세부치, 회복과 복수. 근데 이런 모든 게 공허해졌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자기 기만적 희망으로 이 공허를 메우려고 했단 말이지. 그리고 이 희망의 방패 뒤에 숨어서 어두운 밤의 그 습격을 막아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방패 뒤쪽도 공허 속의 어두운 밤이기는 마찬가지였다고 하네요. 중국 그 근대사, 특히 1910년 신해 혁명 이후 혁명과 반혁명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그리고 열강에 의해서 갈갈이 찢기는 중국을 바라보면서, 또 그 열강의 앞잡이들과 싸우는 청년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루시는 저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 공허를 어쩌지 못해서 가끔씩은 자기 기만적 희망으로 한거하려고도 했던 모양이에요. 자, 좀 봅시다. 우리가 좀 힘들 때 그렇죠. 희망으로 현재 고통이나 현재 위기를 은폐하거나 또는 회피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희망이라는 장막을 쳐놓고 현재 많은 내 욕망들을 포기하거나 내 삶의 이유들을 방기해버리기도 합니다. 마치 미래에 천국이 열릴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싸우고 지금 여기에서 내 삶을 향유하고 지금 여기에서 생겨나는 문제와 대결하지 않으면 미래도 없습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삶은 생방송입니다. 녹화방송 없어요. 지금 여기 리얼한 그대로가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마치 먼 미래에 지금 우리가 못다한 삶들을 다 보상해줄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 희망의 노예가 되곤 합니다. 또는 희망에 저당 잡히기도 하죠. 우리의 삶을 다 내팽개쳐버린 채. 좀 더 보겠습니다. 내 어찌 나의 청춘이 벌써 흘러갔음을 몰랐겠는가. 그러나 내 몸 밖에 청춘이 존재한다고 여겼다. 별, 달빛, 말라 죽은 나비, 어둠 속의 꽃, 부엉이의 불길한 예언, 소쩍새의 토혈, 웃는 것의 막막함, 사랑의 춘사이, 서글프고 덧없는 청춘일망전, 청춘은 청춘이다. 청춘은 청춘입니다. 별, 달빛, 말라 죽은 나비, 어둠 속의 꽃, 부엉이의 불길한 예언, 소쩍새의 토열, 피를 토하는 노래, 웃는 것에 막막한 사랑의 춤사이. 이 서글픔과 덧없음이 또 우리 청춘의 한 페이지를 꾸미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리 적막한가?
몸 밖의 청춘도 죄다 쓰러지고 세상 청년들이 죄 늙어지고 말았단 말인가. 루신이 청춘들에게 전하는 노래죠. 청춘들에게 들려주는 노래입니다. 왜 이리 적막한가. 몸 밖의 청춘도 죄다 쓰러지고 세상 청년들이 죄 늙어지고 말았단 말인가. 그러다 보니까 어찌할 것인가. 나는 몸소 이 공허 속의 어두운 밤에 육박하는 수밖에 없다. 나는 희망이라는 방패를 내려놓고 페테피 샨도르의 희망의 노래에 귀 기울였다. 페테피 샨도르는 헝가리의 민중 시인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혁명가이기도 했고요. 루신이 아주 좋아했던 그런 시인이었습니다. 직접 번역도 하고 그랬죠. 페테피 샨도르의 희망의 노래에 귀 기울였다. 희망이란 무엇인가? 창녀. 그는 누구에게나 웃음 짓고 모든 것을 준다. 그대가 가장 큰 봄을, 그대의 청춘을 바쳤을 때 그는 그대를 버린다. 이 헝가리의 혁명가이자 서정시인이었던 페테피 샨도르의 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희망이란 바로 창녀와 같다. 그는 누구에게나, 그라고 그랬죠, 창녀를. 그는 누구에게나 웃음을 짓고 모든 것을 준다. 그리고는 그대가 가장 큰 보물, 즉 뭡니까? 청춘을 그 희망이라는 창녀에 바쳤을 때, 희망에 바쳤을 때 그 창녀는 그대를 버린다. 이 위대한 서정시인, 헝가리 애국자가 조국을 위해 까자크 병사의 창 끝에 죽은 지 벌써 75년이 되었다. 애답도다 그의 죽음이여. 그러나 더 슬픈 것은 그의 시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의 시가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우리 젊은 사람들이, 청춘이 희망의 노예가 돼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희망이란 늘 미래와 관련돼 있죠. 네, 이 현재를 다 저당 잡힌 대가로 희망에 사로잡힌 이 청춘에 대해서 페테피 싼도르는 탄식을 금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보죠. 그렇지만 참혹한 인생이여. 페테피처럼 강단지고 용감한 사람도 어두운 밤을 마주하여 걸음 멈추고 아득한 동쪽을 돌아보았다. 그는 말했다. 이제 반전입니다. 잘 보세요. 그는 말했다. 절망이 허망한 것은 희망과 마찬가지다. 이 번역이 되게 어렵습니다. 이 절망이 허망한 것은 희망과 마찬가지다 그랬죠. 그러니까 절망에 빠져서 이 허무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절망도 허망해요. 그것처럼 희망도 허망한데 이건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희망이 허망한 것은 절망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도 됩니다. 그러니까 절망 상태라고 해서 그 허망에 빠져 있지만 말고, 그렇죠? 또 희망이 이 허망하다고 해서 이 희망을 온전히 내려놓지는 말라는 것이죠. 희망을 모조리 짓밟아 버리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이 희망과 절망의 변증법이라고 얘기했었죠. 희망에 오롯이 내 삶 전체를 내놓는 게 문제지, 끝없이 고민하면서 현재 지금 여기 상황에서 끝없이 고민하면서 절망의 시면에서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우리는 또 희망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조금 더 보세요. 만약 내가 아직도 이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허망 속에서 목숨을 부지해야 한다면, 여기 뭐라고 했나요? 내가 아직도 이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허망 속에서 목숨을 부지한다면 나는 여전히 저 쓰러져 버린 애달고 아득한 청춘을 찾아야 하리라.
아직도 이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허망 속에서, 그러니까 절망 상태와 또 희망에 대한 미련 있죠. 미련 놓지 못하는 그 상태. 여기서는 그걸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허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쉼표 열고 쉼표 닫고. 이 허망 속에서 목숨을 부지한다면 나는 여전히 저 쓰러져 버린 애달고 아득한 청춘을 찾아야 하리라. 그것이 내 몸 밖의 것이어도 좋다. 몸 밖의 청춘이 소멸하면 내 몸 안 그늘막한 기운도 시들고 말 것이기에, 이 몸 밖의 청춘을 통해서 계속 이 허망의 나락으로 빠지려고 하는 이 절망 상태 있죠. 절망 상태에서 기어 올라와야겠죠. 이 절망의 벽을 타고 올라서 이 절망의 허망 상태에 빠져 있지 않고 절망의 이 절벽을 기어 올라서 희망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아마 청춘과의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문제일 겁니다. 루시는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까지 자신의 제자들과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그 유명한 사진이 있죠. 루신 선생은 청춘에게서 우리는 청춘에게서 중국의 미래를 볼 수 있다고 늘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청춘과 함께 이 세상과 이 중국의 이 타락한 권력, 부패한 이 권력과 싸우면서 혁명을 얘기하고자 했죠. 이 청춘들과의 교섭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건 스승과 제자의 사랑을 넘어서 아주 그 중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중국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어떤 동지적 어떤 교감의 장이었던 것 같아요. 루신과 제자들이 만나는 자리는 이것도 일종의 사랑이 아닐까요? 어떤 섹슈얼리티, 성적인 사랑만을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죠. 그건 두 번 말할 필요 없습니다만, 우리가 첫 번째 강의에서 얘기했듯이 사랑이라는 이 기표의 기는 대단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를 고른 이유도 오늘 얘기할 거물별인 이야기하고 관련이 있죠. 이 검은 사내, 연지오자라는 검은 사내와 16살의 미간척의 어떤 교감, 그건 노래에서도 얘기하듯이, 사랑가 노래에서도 얘기하듯이 피와 사랑으로 함께 맺어져 있죠. 그리고 미간척의 목을 요구하고, 동시에 그 미간척의 목을 이 하나의 그 매개로 해서 왕의 목을 치죠. 그리고 황금솥 안에서 미간척과 왕이 서로 싸우고 있죠. 근데 미간척이 불리해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의 목까지 쳐서 이 황금솥 안으로 떨어뜨리죠. 뒤에서 보겠지만, 그러고 나서야, 다시 말하자면 미간척과 검은 사내, 연지오자의 이 공동투쟁, 솥단지 안에서 벌어지는, 금솥단지 안에서 벌어지는 공동투쟁에 의해서 왕은 패하죠. 왕을 죽이죠. 온전히 죽이죠. 그리고 나서야 둘이 싱긋 웃습니다. 이 사랑은 아마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사랑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사랑이면 분명하죠. 급진적인 사랑의 모습일 겁니다. 그 얘기도 뒤에서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별도 없고 달도 없다. 말라 죽은 나비도 웃는 것의 막막함도 사랑의 춤사위도 없다. 그러나 청년들은 평안하다. 중국이 이렇게 갈갈이 찢겨가고 있는데 청년들이 평안하다는 것, 루신으로서는 견디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청춘들이 싸우지 않고 이 부조리한 세상에 맞서지 않고 어른들처럼 애어른처럼 현실에 안주하는 걸 바라보는 루신 선생의 표정이 눈앞에 선해 보입니다. 청춘이 펄펄 날뛸 때, 펄펄 튀어오를 때, 그때 이 검은 사내, 즉 루신과 같은 사람들은 또 다른 그 생명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겠죠. 물론 상호적일 겁니다. 상호적일 겁니다. 대학 선생 노릇을 하면서 참 많이 고민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하고 진지하게 토론하고 우리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도 그 문학 작품 속의 이야기들을 현재적 맥락에서 다시 얘기해보고, 그런 그 토론, 논쟁의 시간들을 가져보지 못한 게 많이 아쉽고, 또 뭐랄까, 뭔가 미안한 그 마음으로 저 깊은 곳에 남아 있습니다. 내가 조금 젊었을 때는 40대 50대 초반에는 여러분 선배들하고 술도 많이 마시고, 그리고 정말 뜨거운 논쟁도 하고 토론도 하고 했었죠. 아마 1, 4, 5학번까지는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어느 순간 특히 아마 김영란법 이런 게 조금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싶은데, 학생들하고 어떤 공식적으로 만나는 자리들이 하나씩 사라지면서 학생들하고 긴밀하게 만나서 얘기하는 그 기회가 줄어들었어요. 물론 그 2016년 광화문 촛불 시위 때는 카톡을 돌려서 여러분들의 선배들, 내가 가까이 지낸 선배들을 광화문에서 한판 돌고 종로 뒷골목 가서 양꼬치 구이 먹으면서 새벽까지 얘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날이 좀 왔으면 좋겠는데, 그죠? 네. 좀 더 볼까요? 나는 몸속 이 공허 속의 어두운 밤과 육박하는 수밖에 없다. 내가 이 밤과 싸워야 하는 수밖에 없다. 몸 밖에서 청춘을 찾지 못한다면 내 몸 안의 어둠이라도 몰아내야 한다. 그러나 어두운 밤은 어디 있는가? 지금 별이 없고 달빛이 없고 막막한 웃음, 춤 사이 치는 사랑도 없다. 청년들은 평안하고 내 앞에도 참된 어두운 밤이 없다. 밤도 참된 어두운 밤이어야 싸울 맛이 나겠죠. 청년들은 평안하고 내 앞에도 참된 어두운 밤이 없다. 청년들이 평안하다는 것, 그 사회가 서서히 고여간다는 얘기기도 하죠. 콸콸콸 흐르지 못하고 고여간다는 얘기기도 합니다. 청년 담론은 어떤 역사적 시점마다 달라지게 마련이죠. 80년대 청년과 90년대 청년이 다르고요. 2000년대 청년과 2010년대 청년이 다르고, 또 지금 2020년대 청년은 또 다릅니다. 그 차이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청년이란 무엇인가를 묻고, 이 청년들이 이 상상하는 세상이 어떠해야 되는지 함께 고민을 해야겠죠. 이런 작품들 읽으면서. 근데 고전의 반열에 올라있는 루신을 읽으면서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해야 할 줄 압니다. 이 짧은 시인데 이 시만으로도 참 많은 얘기가 필요하죠. 네.
희망과 절망의 변증법의 한 단면을 읽을 수 있는 시라는 점 기억하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문장, 절망이 허망한 것은 희망과 마찬가지다. 이 말의 의미 잘 새겨보기 바랍니다. 뒤에서 우리 조지 와츠라는 화가의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만은, 희망의 끈이 다 끊어진 상태에서도, 절망의 상태에서도 그렇다고, 절망의 상태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죠. 절망의 노예가 돼서도 안 됩니다. 희망의 노예가 돼서도 안 되는 것처럼. 그죠? 이 절망과 희망, 그 날카로운 경계, 그 사이에서 뭔가 어떤 현재와 관련된 우리의 생각이 하나씩 하나씩 자리를 잡아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 현재와 동떨어진 세계에 빠져 있거나, 또는 현재로부터 다 현재를 외면하고 도피 상태로 현재는 다 의미 없어, 절망적이야 하고 내 안으로 파고드는 것도 문제죠. 그렇다고 기만적인 희망의 노예가 돼서 휘황찬란한 내일을 그리는 것도 이건 퇴행적이죠. 자, 희망이라는 시를 먼저 봤습니다. 자, 새로 쓴 옛날 이야기 고사심편, 옛 이야기를 새로 편찬했다는 뜻이죠. 얘기는 구체적으로 했으니까 짧게 넘어가죠. 여기에는 8편이 들어있습니다. 하늘을 땜질한 이야기는 여와 얘기, 중국 신화에 나온 얘기입니다. 민음사에서 나온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의 시리즈 중 하나인 중국 신화 전설을 참고하면 됩니다.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거의 다. 달나라로 도망친 이야기도 거기 나와 있습니다. 홍수를 막은 이야기도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항하의 얘기고요. 이건 홍수를 막은 이야기는 우임금 얘기입니다. 고사를 캔 이야기는 백이숙제 얘기죠. 백이숙제 얘기는 사기 열전에도 있고요. 중국 신화 전설에도 있고요. 여기저기 있습니다. 검을 벼린 이야기는 아까 열이전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관문을 떠난 이야기는 노자 이야기입니다. 전쟁을 막은 이야기는 묵자이라고 그랬죠. 비전론자. 그리고 죽음에서 살아난 이야기는 장자 이야기라고 그랬습니다. 특히 마지막 작품 죽음에 살아난 이야기는 희극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 하나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 책을 알았으니까, 새로 쓴 옛날 이야기를 알았으니까 여기 나온 8편쯤은 몇 번씩 곱씹으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루신의 작품, 우리가 문학이라고 하는 작품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랬죠. 물론 그 잡문이라고 하는 에세이, 산문도 좋습니다만은 문학 작품이라고 하는 건 고사심편, 그리고 외침, 나팜이라고 하는 외침, 방황, 산문 시집인 이 들풀, 그리고 조화석습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도 산문집인데 아침꽃 저녁에 춥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그 에세이들, 기가 막힌 산문들이 있습니다. 그 산문들 참조하면은 여러분들이 중국이라는 그 한 세계를 바라보는데 하나의 디딤돌 같은 걸 마련할 겁니다. 시야가 열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검을 벼린 얘기로 들어가 볼까요? 검을 벼린 얘기는 줄거리는 우리가 다 얘기했습니다. 등장하는 인물은 미간척이 있고요. 지금 막 16살이 됐죠. 엄마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이 검을 만들었는데, 안검과 수검이죠. 암수, 쌍인 그 검을 만들었는데, 검이 기가 막힌 검이죠. 그러니까 그 검을 왕명으로 검을 만들었는데 한 자루만 왕에게 주고 한 자루는 감췄죠. 그 왕이 검으로 그 비법을 알고 있는 자신을 뵐 줄 모른다는 그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왕에 의해서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16살이 됐을 때 어머니가
내력을 얘기해 주면서 복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간척, 이 눈썹 사이가 한 척이나 되는 이 미간척이 복수를 꿈꾸죠. 그리고 이 성으로 갑니다. 성으로 간 날 왕은 지금 산놀이를 가는 중이죠. 그때 그 자리에서 왕의 행차를 보는 자리에서 검은 산에 연지호자를 만납니다. 연지호자가 이미 너의 행방을 쫓고 있다. 그러니 복수를 위해서라면 복수의 명인인 나에게 복수를 맡겨라. 복수를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너의 머리, 다른 하나는 너의 칼. 그리고 이제 그 왕이 심심해서 죽을 지경이죠. 매일 이 잔치 벌이고 놀이나 하고 그런 왕이죠. 그 심심했을 때 재밌는 구경거리를 제공하겠다 그랬죠. 이 황금 소체, 어린아이의 목을 넣어서 이 황금솥이 끓어오를 때 이 목이 어린아이가 그 안에 춤추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하죠. 그 모습을 가까이 와서 보라고 합니다. 그 순간에 왕의 머리를 치죠. 왕의 머리가 이제 황금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두 머리가 황금솥에서 이 끓는 물 속에서 싸웁니다. 이 미간척의 머리가 힘을 잃는 것처럼 보이자 결국은 검은 사내가 자신의 목을 쳐서 황금솥으로 떨어뜨립니다. 그 후에 이 황금솥 안에서 또 싸움이 벌어지죠. 이 미간척의 목과 검은 사내의 목이 왕의 목을 물어뜯어서 숨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난 다음에, 숨을 끊어버리고 난 다음에 둘이서 싱긋 웃으면서 일단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장례식 장면이 등장하죠. 아주 흥미롭습니다. 누가 누구인지를 판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각자를 하나씩 그 왕을 따로 왕의 머리뼈만 추려서 장례를 지낼 수 없으니까 하나로 잠깐만요. 그 세 머리, 미간척, 검은 남자, 이 검은 산에 이 왕의 머리를 이 왕의 몸에 왕의 몸뚱이와 함께 금관에 넣어 매장할 수밖에 없었죠. 긴 토론 끝에 그런 결론을 이룹니다. 몸뚱이는 왕의 몸뚱이, 머리는 셋다. 누구의 머리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 되게 상징적이죠. 이 왕의 머리배기를 통해서 이제 그 미간척 민중을 상징하죠. 그리고 검은 사내 혁명가겠죠. 혁명가가 왕과 함께 금관에 넣어져서 매장됩니다. 대단히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머리 세 개 몸뚱이 하나가 누워 있는데 마지막 장면이 이렇습니다. 백성들이 모두 꿇어앉자 제사상들이 한 줄 한 줄씩 사람들 속에서 나타났다. 충성스러운 몇몇 백성들은 그 대형 무도한 두 역적, 즉 미간척과 검은 사내죠. 두 역적의 혼백이 왕과 함께 제사를 받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한편으로는 분노하면서 한편으로는 눈물을 흘렸다. 그래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 백성들이, 그리고 거기에 또 후궁들과 신하들, 환관들이 이 금관을 향해 절을 해야 되죠. 그 절을 받는 사람은 왕만이 아니지, 미간척과 검은 사내까지입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나는 이 검을 벼린 이야기가 어떤 혁명의 메타포로서 상징성이 대단히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누구를 위한 혁명이 아니고 왕의 머리를 베고자 한다면은 이 왕의 머리를 온전히 베고 혁명을
본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으려면은 이 네모까지 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왕의 목만 치고 나면 왕의 목만을 치고 나면은 그 혁명은 타락해요. 프랑스 혁명이 그랬고 대부분의 혁명이 그랬습니다. 여기 이 민중의 힘이라고 힘으로 상징되는 이 칼, 또 민중이 목까지를 요구했었죠. 이 검은산에는 피가 없는 혁명은 불가능하다고 루시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 왔고요. 피를 먹지 않는 혁명은 혁명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지. 우리 피를 먹지 않고 자라는 자유의 나무가 어디 있으랴 이런 말 종종 하죠. 민중의 피도 피지만은 이 혁명가도 피를 흘려야 되죠. 혁명의 열매를 즐기기 위해서 혁명가가 몸을 살인다면은 그건 온전한 혁명가일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에서 혁명가와 어떤 민중의 교감 또는 이 소설에 등장하는 수록되어 있는 시로 본다면 사랑이죠. 그런데 우리 하진 씨가 발표 때 얘기했듯이 이런 시입니다. 사랑이여 사랑이로구나 사랑이로구나 사랑이여 피여 누구라서 홀로인가 민초의 저승길이여 한 산에 미친 듯 큰 소리로 웃는다. 그는 100개의 머리 1000개의 머리를 가지고 논다네. 10,000개의 머리를 쓴다네. 나 1개의 머리를 쓰리니 여러 사람 필요 없도다. 1개의 머리를 사랑하며 피로다 오호라 피로다 오호라 오호라 아하 오호라 오호라 오호라. 일단 피와 사랑 민초가 함께 이 시에 있다는 것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 각주에서도 얘기하고 또 루시니 마스다에게 쓴 편지에서도 언급했다 그러죠. 시는 우리 이성적으로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다. 뭔가 피와 이 사랑과 이 노래가 막 뒤섞여 있는 형국이죠. 이걸 두고 우리는 혁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왕의 머리백이니까 이 왕의 머리백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돼요. 왕의 머리가 곱게 베어서 현실에서 사라질 리가 만무하죠. 얼마나 많은 희생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어떤 희생인가를 작가 루시는 또는 사상가 루시는 깊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우리 주검에 등장하는 검은산의 연지오자가 루신의 분신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자신의 이 목을 내놓지 않고 왕의 목을 베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혁명과 반혁명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깊이 환멸을 느꼈던 루시인의 깨달음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아큐정전 많이 들어봤죠. 아큐정전에서 아큐라는 민중의 상징이 표상이 혁명에 여기 이리저리 휩쓸리는 거 보세요. 정신승법으로 무장하고 비겁하기를 데가 없지. 그러니까 이 비겁한 민중들, 유약한 민중들의 목까지 요구하는 것이지. 민중에 대한 그 근거 없는 과신은 주의해야 한다고 루시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깨어난 시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의식을 갖춘 그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해도 시민 정신을 장착한 사람과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공부 기계들하고 시민하고는 다르죠. 다릅니다. 자, 이것도 뭐 이론 역사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이 정도만 얘기를 하죠. 줄거리는 일단 이해를 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인지 봐야 되는데 잘 쓴 소설들은 첫 문장부터 긴장해야 한다 그랬죠. 우리
동우 씨가 발표하면서 잠깐 언급했는데 이건 첫 문장부터 봐야 돼요. 첫 문장이 뭐냐면 미간척이 막 어머니와 잠자리에 눕자 쥐 한 마리가 나와 소뚜껑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이 쥐 한 마리가 뭔가요? 쥐 한 마리가. 이걸 혹시 생각하면서 읽은 독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쥐는 대단히 우리 성가시게 하죠. 성가시게 합니다. 그래서 아주 골치 아픈 이 존재예요. 그래서 어, 어떻게든 얘를 없애고 싶은데 쥐를 쫓고 싶은데 어,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내두는 거지. 그러다가 어느 날 바로 이날 풍덩 물에 빠졌어요. 죽여버릴 테다. 그러니까 물에 빠진 쥐. 딱 떠올려요. 물에 빠진 쥐. 물에 빠진 쥐새끼. 어찌할 것인가. 이 부분을 읽어냈으면 참 좋은데. 이 물에 빠진 쥐새끼. 쥐새끼가 뭐 쥐가 들으면은 조금 억울하겠지만은 쥐는 어, 물론 뭐 여러 가지 해로운 짓을 많이 하죠. 또 농경사회에서는 특히 음, 뭡니까? 곡식을 먹어 치우니까 그리고 또 더군다나 패스트 같은 것의 그 매개체가 되기도 했죠. 전염병의 매개체가 되기도 해서 이 쥐는 사람들과 별로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물론 내가 좋아하는 프레데릭 같은 쥐도 있어요. 프레데릭 같은 쥐도 있는데 미키마우스도 있네요. 근데 이 쥐는 대단히 뭐랄까 해로운 동물로 인식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갉아먹고 무너뜨리고 뭔가 이렇게 해코지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쥐가 물에 빠졌어. 어떻게 하겠는가?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니까 죽여버릴 테더라고 말로는 하는데 가슴이 후련해졌다 얘기하다가 또 어, 가만 쳐다보니까 물속에 잠긴 채 뾰족하고 새빨간 코만 물 위에 드러내놓고 할딱거리며 숨을 몰아쉬고 있으니까 또 불쌍해 보여. 느닷없이 측은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러니까 장작을 쥐의 배 밑에 밀어 넣어서 구해줘요. 쥐는 긁어대면서 한참 숨을 돌리더니 장작을 따라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또 쥐가 또 움직이지 못하니까 또 측은한 생각이 들어요. 또 어찌어찌 하다가 엄격거래 왼발을 들어서 한 번에 밟아버렸다. 찍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죽었어요. 근데 또다시 측은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묻죠. 쥐를 죽인 게냐 아니면 살리고 있는 게냐. 너는 반드시 그 유약한 성격을 고쳐야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너는 반드시 그 유약한 성격을 고쳐야 한다. 약해 빠진 성격을 고쳐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아버지 복수고 뭐 불가능하다는 것이지. 이게 뒤에서 얘기하겠지만은 이른바 페어플레이는 아직 이르다는 겁니다. 좀 이따 보기로 하죠. 미간척의 쥐잡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금방 읽었으니까 빨리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관솔불을 6번 갈았을 때 쥐는 더 이상 움직이지 못했고 그저 물 한가운데 떠 있었다. 이따금 힘없이 물 위로 솟구치곤 했다. 미간척은 또다시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장작을 분질러 겨우겨우 쥐를 집어올려 땅바닥에 내려놓았다. 쥐는 처음에는 꼼짝달싹 않더니 좀 지나자 겨우 숨을 쉬기 시작하였다. 당장이라도 일어나서 내뺄 것만 같았다. 미간척은 너무 놀란 나머지 엉겁결에 왼발을 들어 한 번에 밟아버렸다. 찍하는 소리만 들렸다. 쪼그리고 앉아 자세히 살펴보니 쥐의 입가에 약간의 선혈이 보였다. 아마 죽어버린 것 같았다. 그는 또다시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 자신이 무슨 큰 죄라도 지은 것 같아 괴로웠다. 또다시 측은한 생각. 이게 3번, 4번 반복이 돼요. 이 유약한 성격. 그러니 어머니가 호통을 칠 수밖에. 너 반드시 그 유약한 성격을 고쳐야 한다. 이 슬픔에 젖은 어머니가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이야기를 쭉 들려주죠. 왕에 의해 죽임을 당한 아버지 얘기. 해서 이 미간척이 아버지 복수를 꿈꾸지만은 아무래도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성으로 가죠. 성으로 가서 왕이 놀이를 갈 때 그 왕의 행차를 바라본다고 했죠. 그곳에서 검은 사내를 만납니다. 자, 여기에서 이 부분 좀 보고 가야 됩니다. 페어플레이는 아직 이르다. 이 책도 있고요. 이 같은 제목도 있습니다. 페어플레이는 아직 이르다. 명문장입니다. 명문장. 이건 임어당이라는 중국의 유명한 문학자하고 논쟁을 하면서 쓴 글인데, 혁명의 과정에서 패배한 자들을 관대하게 봐주는 것, 그러니까 패한 자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게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루시는 페어플레이는 아직 이르다 이러면서 물에 빠진 개는 두들겨 패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물에 빠진 개란 혁명에서 패배해서 쫓겨난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쥐새끼 같은 자들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그리고 그 물에 빠진 개들, 특히 미친 개들을 몽둥이로 패지 않으면, 물에 빠졌다고 불쌍하다고 해서 구해주면은 바로 다시 물 것이라고 얘기하죠. 반혁명을 얘기하는 것이지. 아주 유명한 글이에요. 이게 이 구글링에서 찾아보면은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25년에 쓰여진 글인데 워낙 유명합니다. 여러분 혹시 알지 모르겠는데 리영희 선생이라는 분이 있었죠. 리영희. 70년대 80년대 우상과 이성, 전환시대의 논리 등으로 우리 세대의 스승이었던 분입니다. 좋은 책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 리영희 선생의 정신적 스승이 바로 이 루신이었습니다. 리영희 선생의 산문도 좋은 게 많은데 루신에 관한 얘기들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자, 아무튼 페어플레이는 아직 이르다. 어떤 글인지는 감 잡았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페어플레이는 아직 이르다의 미친 개, 이 개 얘기와 중국 혁명과 반혁명 얘기, 그리고 미관측에서 얘기하는 그 미관측의 쥐잡기를 쭉 연속선상에서 놓고 연구를 해야 돼.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했던 탐구를 해봐야 돼. 그리고 이런 걸 가지고 집중 에세이를 쓸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공부하는 방법이죠. 줄거리 정리하고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일단 보세요. 하지만 혁명은 결국 일어났다. 이게 신의 혁명을 얘기하죠. 거드름을 피우던 신사 무리들은 거드름을 피우던 이 지배층들, 얘들이죠. 민중들, 백성들을 거짓말로 속이고 억압하고 압박하고 그랬던 자들, 기득권층들 있죠. 이게 권력이죠. 이 무리들은 초상집 개처럼 주눅이 들어 늘어뜨리고 다니던 변발을 황급히 틀어올렸다. 늘어뜨리고 다니던 변발 그러면은 청나라 그 헤어스타일이죠. 알죠? 만주족의 변발은 혁명에 반대하는 상징이에요. 그리고 단발, 서양식으로 머리 깎는 것은 혁명을 지지한다라는 어떤 태도를 혁명을 지지한다라는 사인이기도 했죠. 머리카락을 깎는다는 게 헤어스타일로 혁명을 지지한다는 걸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혁명이 일어나니까 신의 혁명이에요. 1910년 10월 거드름을 피우던 신사 무리들은 초상집 개처럼 주눅이 들어 늘어뜨리고 다니던 변발을 황급히 틀어올렸다. 혁명당도 새로운 기풍, 예전에 신사들이 이를 갈며 증오하던 그 새로운 기풍을 발휘하며 제법 문명스러워졌었다. 혁명당도 제법 문명스러워졌었다. 그들은 다 같이 유신이 된 마당에, 세상이 바뀐 마당에 우리는 물에 빠진 개를 때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혁명하는 사람들이 문명스러워져서 예의를 지키느라고 물에 빠진 개들, 그러니까 초상집 개가 됐던 반혁명 분자들이죠. 그들을 때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는 그들에게 마음대로 기어 올라오라는 것으로 들렸다. 이리하여 그들은 기어 올라왔고 민국 2년 하반기까지는 가만 엎드려 있었다. 혁명의 기세가 있으니까. 그러다가 손문이 황제 등극을 꿈꾸던 원세계를 토벌하기 위해, 이 원세계가 이 혁명가들을 손잡고 혁명에 동조하는 척 하다가 나중에 지가 왕이 되기 위해서 이 쿠데타를 꿈꾸죠. 이게
복벽이라고 해요. 복벽이라고 합니다. 토브락이 2차 혁명을 일으키자, 손문이 2차 혁명을 일으키자 옳다구나 하고 뛰어 올라갔다. 그들은 원세기를 도와 수많은 혁명가들을 물어 죽였다. 이게 반혁명이에요. 꽤 긴 글인데 반혁명 세력들, 초상집 교회 같았던 그 반혁명 세력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살려주면은, 물에 빠진 개들을 살려주면은 바로 물을 털고 나와서 기회만 보다가 혁명 세력들을 물어 뜯어버린다는 것이지.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 루신의 어떤 그 성정이랄까요? 혁명에 대한 관점이 잘 드러나 있죠. 네. 오랫동안 기억해야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 철저한 그 자기 비판과 그에 따르는 이 새로운 사회 구축에 이르기까지는 요원합니다. 요원합니다. 기득권 세력들은 틈만 나면 비집고 나와서 이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자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한국의 근현대사 보세요. 식민지의 빌부터 살았던 권력들, 언론들, 관료들, 검찰들, 그리고 냉전의 빌부터 살았던 자들, 이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이 있어요. 이 자들은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물어뜯습니다. 그 이유는 문명화한 혁명 세력들이 내버려 뒀기 때문이죠. 관용을 베풀었기 때문이지. 다 사면 복권해주고 전두환 노태우. 그 대가입니다. 그 대가가 대단히 뭐랄까요, 아프죠.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촛불혁명이니 뭐니 이런 얘기 하는데 학이 져서 한 소리인지 모릅니다. 세상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깊이 고민하고 많은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책들 많이 읽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 늘 성찰해야죠. 네, 중국 근대사의 그 혁명과 반혁명의 소용돌이를 이 페어플레이는 아직 이르다라는 그 힘찬 에세이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반혁명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중국은 이제 국민당과 공산당이 분열해서 국공합작이 두 번 있긴 있습니다만 피비린내는 싸움을 벌이죠. 군벌들 알죠? 군벌들과 국민당 그리고 공산당이 뒤엉켜서 몇 년입니까? 191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49년까지니까 거의 30년 넘게 싸웁니다. 그 사이에 중국의 민중들은 얼마나 피폐해졌겠는가. 그 이후 마오쩌둥이 혁명을 일단 마무리한 이후에도 1949년에 또 50년대 대약진 운동이니 문화혁명이니 해서 피바람이 불죠. 그 피바람은 또 무엇인가? 이 루신의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도 혁명은 피바람으로밖에 가능하지 않은가, 이런 여러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로베스피에르의 로베스피에르가 몰고 왔던 피바람이 프랑스 혁명을 어떻게 끌었는지 알죠. 프랑스 혁명도 나폴레옹이라는 이 군사적 그 인물을 낳았지만 결국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죠. 새로운 그 황제 나라를 만듭니다. 공화정을 뒤엎어버리고. 이 혁명과 반혁명의 문제,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어려운 과제입니다. 기득권 세력들은 호락호락 물러서려고 하지 않죠. 근데 피를 보는 혁명, 폭력으로 혁명을 수행하다 보면은 그에 따르는 또 희생이 너무나 많아서 그 복수의 악순환에서 헤어나기가 쉽지가 않죠. 어찌할 것인가. 참 어렵습니다. 여기 제도에 의한 혁명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북유럽의 사례를 많이 드는데, 유럽은 또 그 나름 역사와 전통이 있죠. 네. 한국식 혁명은 어떻게 가능할지, 쿠데타가 아닌 시민혁명은 어떻게 가능할지, 여러 고민을 하게 됩니다. 좀 더디더라도, 내 생각은 더디더라도 피를 보지 않고 나아가는 혁명이 낫다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온건파일 수밖에 없죠. 이 루시인의 피는 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건 내가 메타포라고 얘기했지. 상징입니다, 상징. 그러니까 이 자신의 목을 내놓지 않는 혁명가는 혁명가일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혁명하는 혁명가는 혁명가 아니라는 것이지. 그 점을 유별나게 강조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식이, 생각이 제대로 박히는 게 중요하죠. 함께 살아갈 세상을 꿈꿀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갖춰야 되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란, 나는 그래, 전쟁 없는 세상이고 더불어 사는 세상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이 자연 환경 파괴하지 않고, 이게 생명의 문제죠. 생명과 밥, 이게 내 꿈꾸는 혁명의 세계예요. 생명과 밥.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죠. 생명을 존중하고 밥을 하늘처럼 받드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 반대할 수밖에 없고요. 폭력에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약탈적 자본주의에 비판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어떻게 함께 공유하고 더불어 연대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얘기하는 것이죠. 연대와 협력이 어떤 호모 이코노미쿠스, 어떤 경쟁적 인간보다 훨씬 더 나에게 풍요로운 선물을 선사한다는 것, 내 삶에. 그 점을 알아가는 것이 시민들이 갖춰야 할 어떤 그 사유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나 혼자 잘 사는 것보다 더불어 살 때 훨씬 더 우리는 풍요롭다는, 내 삶은 풍요로워진다는 것. 그걸 알아가는 게 나는 우리 시민들의 이 평생 학습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 인문학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나는 내가 가진 뭐 보잘것없는 이 문학과 인문학에 대한 생각들을 어떻게든지 나누고 싶습니다. 많은 시민들과. 그래야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미래 세대한테 좀 덜 미안하지 않겠어요? 환경 다 망가뜨려 놓고, 이 역사의 뭐라 그러나, 사슬에서 못 빠져나온 채, 이 냉전 체제를 그대로 내버려 둔 채, 미래 세대에게 이 세상을 물려준다는 말이 되겠나? 이 환경은 어때요, 또? 내가 남북 평화를 얘기하는 것도 그 때문이고, 폭력과 전쟁에 반대하는 걸 얘기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리고 밥을 우리가 함께 먹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빈부격차에 대해서 비판적인 것도 그 때문입니다. 빈부격차의 확대는 바로 파시즘의 열정으로 이어집니다. 그건 무섭습니다. 이런 얘기들도 기회가 닿으면은 하나씩 하도록 하죠. 페어플레이는 아직 이르다 찾아봐야겠죠.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연구해 가야 돼요. 나는 어떤 실마리만, 단서만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심화 학습을 스스로 해 나가기 바랍니다. 내가 나한테 두 가지만 주면 돼. 이건 앞에서 얘기했던 겁니다. 그는 검은 사내입니다. 엄숙하고 냉랭하게 말했다. 의협시민이 동정시민이 하는 그런 것들, 이전에는 깨끗했었지. 그나마 의협시민이나 동정심이 어떤
진실한 면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지. 그러나 지금은 모두 너절한 적선의 미천으로 변해버렸어. 이 루시는 이 적선, 또는 자비 이런 것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적선은 우리를 민중들을 길들이기 위한 어떤 자본으로 활용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상도 그런 글을 씁니다. 차생윤회라는 유명한 에세이에서 그러죠. 이 적선 또는 자비를 베품으로써 이 차별적인 사회, 이 격차 사회를 지속화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곤 하죠. 이 얘기도 깊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동정이나 적선 또는 자선, 자비, 이거 쉽게 받아들여서는 곤란합니다. 이 적선과 자비에 익숙해지면은 우리는 그 적선을 베푸는 사람, 자비를 베푸는 사람에 이게 굽신걸 수밖에 없게 돼요. 뭐 좋은 작품이 쓰는 적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주 영악한 권력은 늘 자비를 무기로 삼죠. 자비를 무기로 삼아서 그 자비의 표상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새로운 변화를 꿈꾸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죠. 아주 교묘한 방식의 노예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볼까요? 내 마음엔 네가 말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도 없다. 뭐 적선이니 연민이 이런 거 없다는 얘기지. 난 그저 네 원수를 갚아주려는 것뿐이다. 좋아요. 그런데 아저씨는 어떻게 내 원수를 갚아줄 수 있죠? 네가 나한테 2가지만 주면 돼. 2점의 도깨비 불 아래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가 말했다. 이글이글 끓는 눈이겠죠? 그 2가지 말이지. 얘야 잘 듣거라. 하나는 내 검이고 다른 하나는 내 머리다. 온전한 복수를 위해서라면은 네가 가진 무기와 네 생명을 달라는 것이지. 이게 이 복수의 어떤 메타포, 진짜 복수의 메타포인 것 같습니다. 내 것을 꽉 쥔 채 뭔가 이런 복수를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쉽지 않을 겁니다. 이 루신 문학과 복수의 문제는 중요한 연구 테마이기도 합니다. 사적인 원한에 입각한 복수와 좀 다릅니다. 여기 이 왕의 머리베기로 이어진다는 걸 주목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관측은 문제적 인물인 거죠. 하나의 그 민중의 표상, 민초의 표상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분명하게 이 복수를 완성할 수 있는 사람, 검은 사내가 바로 혁명가가 된 셈이죠. 반복해서 얘기하지만은 이 폭력 혁명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갈립니다. 그런데 나는 폭력 혁명을 옹호하진 않는 쪽입니다. 젊었을 때랑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내가 톨스토이를 깊이 읽고 그리고 간디를 만나고 그리고 누굽니까? 월든 쓴 사람이 누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기억나지 다? 월든 쓴 사람을 데이비 소로, 이 소로도 그렇고 이 비폭력 저항운동이 내가 옹호하는 그 사상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나를 비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참 고민스러울 때가 많아요. 안중근이나 이런 박열이나 이런 무장투쟁했던 사람들 많이 있죠. 김원봉이라는 사람들. 이 무장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역사적인 그 맥락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그 투쟁의 과정이 역사에서 어떤 이 변곡점을 마련했는지도 잘 압니다. 아는데
뭐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르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역사적 상황이 많이 달라지기도 했어. 시민의식도 그렇고. 그래서 싸움의 방법도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많이 다를 거예요. 싸우긴 뭘 싸워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태평하게 살지 뭐 이런 사람도 있을 테고, 아니, 싸우려면 제대로 싸우고, 팰 거 패고, 물에 빠진 놈들 몽둥이로 때려서 못 올라오게 하고, 이래야지 뭘 이렇게 관용을 베푸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비폭력 그 저항이라고 해서, 또 비폭력 투쟁이라고 해서 관용을 내세운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게 아닌데, 이게 또 두고두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로 합시다. 일단 어떤 상징인지는 알겠죠? 여기서 네가 가진 것 내놔라는 것이 내놔, 다 내놔. 그래야 비로소 복수는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혁명의 어떤 메타포로 이해해 주셨으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요 사이에서 이제 그 왕의 머리를 베죠. 아까 얘기했죠? 금 솥단지 안에서 미간척의 목과 왕의 목이 솥 안에서 돌아가면서 싸워요. 무릎 꿇고 싸우는데 미간척의 목이 좀 불리해 보여.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미간척의 목을 뱉고 그걸 구경을 시켜준 거죠. 미간척이 딱 자기 목을 스스로 베서 칼과 함께 이 검은 사내에게 전해주죠. 이건 환상적인 작품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목을 베서 자기 목을 검은 사내에게 전해줍니다. 그걸 보자기에 싸서 왕궁으로 가서 솥 앞에서 이제 물을 끓이면서 춤추는 구경거리를 보여주겠다고 유혹하는 거지. 그래서 왕이 다가오자 왕이 머리를 뱉죠. 이제 그 다음에 두 솥단지 안에서 두 머리가 싸우는데 이 미간척의 머리가 좀 불리해 보이니까 아직 안 죽었어요. 솥단지 안에서까지 싸운다는 거야. 이것도 어떤 의미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냥 목만 뱉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지. 오래 남습니다. 그 안에서도 극렬하게 싸워요. 미관측이 불리해지자 검은 사내가 자기 목까지 베서 떨어뜨립니다. 그 다음 얘기입니다. 보세요. 어둠 속에서 말소리가 끝나자마자 미간척은 손을 어깨 위로 들어올리더니 등에 짚푸른 검을 뽑으면서 그대로 뒤에서 앞으로 자신의 목덜미를 한 칼에 내리쳤다. 자신의 목덜미를. 두개골이 땅바닥 푸른 이끼 위에 떨어지는 그 순간 그는 검은 사람에게 검을 넘겼다. 그 사람은 한 손으로는 검을 받고 다른 한 손으로는 머리칼을 거머쥐어 미간척의 머리를 들어올렸다. 그는 이미 죽은 그러나 아직은 뜨거운 입술에 두 번 입을 맞추고는 냉랭하고도 날카롭게 웃었다. 미간척이 지금 자신의 머리를 베어서 검은 사내에게 전해주는 장면이네.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네, 내가 잠깐 착각을 했어요. 여기 보세요. 미간척 스스로가 자신의 목을 베서 검은 사람에게 검을 넘기는 거죠. 목과 함께. 푸른 이끼에 떨어지는 순간 늑대들이 와서 이걸 다 우적우적 씹어 먹어버리지.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하고 그 사람 검은 사내는 한 손으로는 검을 받고 다른 한 손으로는 머리칼을 거머쥐어 미간척의 머리를 들어 올렸다. 이게 뭘까? 그는 이미 죽은 그러나 아직은 뜨거운 입술에 두 번 입을 맞추고는 냉랭하고도 날카롭게 웃었다. 이게 노래하고 이어지죠. 이게 사랑인가? 민중에 대한 사랑일 수 있을까? 이 메타포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고민이죠. 아직까지는 조금 더 보겠습니다. 실마리가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앞에서 얘기했죠. 네 개의 눈은 서로 마주보며 싱긋 한번 웃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푸른 검을 쥐고 있는 마른 나뭇가지 같은 자신의 팔을 아주 조용하게 위로 쭉 뻗고는 손밑을 자세히 보기라도 하려는 듯 목을 길게 뺐다. 그런데 갑자기 팔이 굽어지면서 푸른 검이 날렵하게 그 자신의 뒷덜미를 내리쳤다. 이제 검은 사내가 자신의 뒷덜미를 내리친 거죠. 검이 닿자 그의 머리가 잘려 솥 안으로 떨어졌다. 풍덩 소리와 함께 하얀 물보라가 허공을 향해 사방으로 튀었다.
그 다음 생략함, 중략함 부분 볼까요? 그의 머리는 물에 떨어지자마자 그대로 왕의 머리에 달려들어 왕의 코를 한 입에 물었다. 이제 솥단지 안에서도 싸움이 계속 되는 거지. 거의 빼낼 것 같은 기세였다. 왕은 참지 못해 아이고 비명을 지르며 입을 벌렸다. 그로테스크하고 환상적이지. 미간척의 머리는 이 틈을 타 빠져나왔고 얼굴 방향을 바꿔 왕의 아래턱을 죽을 힘을 다해 물어버렸다. 그들은 왕을 놓아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온 힘을 다해 아래 위로 찢어 놓았다. 왕의 머리는 다시는 입을 다물지 못하게 되었다. 그들은 마치 줄인 닭들이 달 모이를 쪼아 먹듯이 왕의 머리를 마구 물어뜯었다. 왕의 머리는 물려서 눈이 찌그러지고 코가 납작해졌으며 온 얼굴이 상처로 비늘처럼 너덜거렸다. 처음에는 그래도 손밑에서 이리저리 마구 뒹굴었으나 나중에는 누워서 신음소리만 냈다. 그리고 끝내는 아무 소리도 못 내고 숨도 단지 내쉬기만 할 뿐 들이쉬지 못하게 되었다. 검은 사람과 미간척의 머리도 천천히 입을 다물었다. 그들은 왕의 머리에서 멀어지더니 솥 안벽을 따라 한 바퀴 돌았다. 그러면서 왕이 정말 죽은 것인지 죽은 채 하는 것인지를 살폈다. 왕의 머리가 확실하게 숨이 끊어진 것을 알게 되자 네 개의 눈은 서로 마주보며 싱긋 한번 웃었다. 이 네 개의 눈이 누구의 눈이야? 미간척의 눈과 검은 사내의 눈이죠. 그리고 곧바로 눈을 감고는 얼굴을 하늘로 향한 채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왕의 머리베기가 어떤 혁명의 상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프랑스 혁명, 루이 16세를 기요틴에서 처단한 것이었죠. 이 왕정을 끝장내는 이 머리베기였지. 물론 나폴레옹에 의해서 다시 황제가 복귀하지만 또 그리고 그 이후 나폴레옹이 물러난 뒤에 1815년에는 또 이 루이 필립이라는 사람이 또 왕정 복고를 하죠. 그리고 또 30년에 또 혁명이 7월 혁명이 일어나고 또 거기에서 또 이 변형된 이 입헌군 주제 비슷한 왕정이 실시되고 그러다가 48년 2월 혁명 때 루이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대통령이 되지만 또 지가 나중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폴레옹 3세라고 해서 황제가 되고 1871년 파리 꼬뮌에 이르러서야 이제 그 파리 꼬뮌을 제압하고 제3공화정 프랑스 제3공화정이 등장하면서 비로소 프랑스 혁명이 일단락되는 거예요. 몇 년입니까? 1879년 바스티유 감옥 함락부터 1789년 바스티유 함락부터 1871년 파리 꼬뮌까지 제3공화정 수립까지 거의 90년 넘은 시간이 걸린 거지. 긴 혁명입니다. 혁명과 반혁명.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겠는가. 그게 우리가 아는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이고요. 그와 관련된 프랑스 혁명과 관련된 수많은 소설들입니다. 혁명 극장이나 프랑스 혁명 같은 좋은 소설들이 많아요. 그리고 나폴레옹 같은 소설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 핵심이 바로 왕의 머리백이죠. 왕의 머리를 베고 난 다음에 그 남성들의 불안이 이런 서구 근대 민주주의의 불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얘기는 여기서 뭐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혁명에서 왕의 머리베기 혁명에서 철저하게 여성이 배제됐다는 것도 여러 사람들이 언급한 바 같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안고 있는 이 한계는 물론 말할 필요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또 적극적으로 봐야 되고요. 나폴레옹도 그렇죠. 나폴레옹의 이 삶이 갖는 그 역사적 의의는 의의대로 보고 또 문제는 문제대로 우리는 따져 드려야겠죠. 아무튼 딴 데로 샜는데 혁명하면 왕의 머리베기가 딱 떠오르는데 동아시아 소설에서 왕의 머리베기를 이런 판타지 기법이긴 합니다만은 왕의 머리베기를 보여주는 작품은 내가 알기에는 이 루신의 이 작품이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물론 있을지 모르죠. 내가
안 읽은 책 중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동아시아 근대 문학에서는 희귀한 사례입니다. 이 왕의 절대권을 옹호하거나 또는 왕의 이 왕정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민중 항쟁을 다룬 소설이 있어도 이 왕의 머리배기를 얘기하는 이야기는 보기가 참 드뭅니다. 루신의 이 소설 말고 딴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일부러 찾을 필요는 없고요. 이래저래 보다가 있으면 발견하면 나한테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이 왕이라는 전근대 정치의 상징에 목을 베고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고자 하는 그 혁명의 은유를 이렇게 주검이란 작품, 검을 버린 이야기란 작품에서 루시는 얘기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혁명을 사랑과의 연관성 속에서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미관척과 민초를 대표하는 미관척과 혁명가의 대표인 검은사내의 관계를 통해서 입맞춤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피와 사랑으로 얘기한 노래를 잘 음미하기 바랍니다. 진정한 혁명적 순간은 사랑과도 같다. 이 얘기는 내가 다른 기회에 또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책입니다. 스레츠코 호르바트, 낯선 사람이죠. 크로아티아 철학자이자 활동가입니다. 이 발칸반도에 있는 크로아티아. 언제더라? 이 모스크바 월드컵에선가 이 준우승한 나라 있죠. 크로아티아입니다. 크로아티아 철학자인데 이 슬라보의 지적이 이쪽 사람이거든요. 그 발칸반도 사람인데 그 영향권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급진성, 내가 작년에 읽은 책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책 중에 하나였어요. 여기에서 한 문장만 보겠습니다. 이건 이 성소수자 문제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회혁명까지 쭉 이어서 얘기하는 책인데 이 앞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혁명적 순간 사랑과도 같다. 보세요. 사랑에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태가 습성이다. 이건 그 앞부분에서 케르케고르라는 이 철학자 있죠. 케르케고르라는 그 덴마크의 철학자의 책 중에 사랑의 역사라는 책이 있거든. 이 역사는 히스토리의 역사가 아니고 신의 역사할 때 역사 있죠. 그 역사입니다. 신의 역사할 때 역사입니다. 내가 필기를 못하는데 필기를 하니까 이 시스템이 가끔씩 버벅거려요. 그럼 다시 녹화를 해야 되거든. 무서워서 필기를 잘 못합니다.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1시간 23분을 녹화했는데 여기서 이게 날아가 버리면 큰일이잖아. 찾아보세요. 역사, 히스토리의 역사가 아니고 이 신의 역사, 신이 이 신의 작업 이런 뜻이죠. 신의 역사, 그 역사입니다. 사전 뒤져보세요. 사랑의 작업 이 정도 할 수 있으려나? 사랑의 힘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에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그 앞에 바로 사랑의 역사에서 인용한 걸 얘기합니다. 사랑이 습성이 되어버리면은 당신의 귀는 들으면서도 듣지 않게 된다는 것이지. 사랑이 관성적이 되고 타성적이 되고 사랑이 습관화되어 버리면은 끝없이 자기 생성을 하지 못하는 사랑은 타락해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에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태가 습성이다. 사랑. 그것이 정말 사랑이라면 이 사랑은 끝없는 역동성과 첫 만남의 충실성이 어우러진 형태이다. 죽이지. 사랑은 그게 정말 사랑이라면 끝없는 역동성, 다이내믹해야 된다는 거죠. 이 역동성에 대한 부연 설명이 뭐냐면은 끊임없는 재발명이라고 했어요. 끊임없는 재발명. 끊임없이 재발명, 새롭게 끊임없이 재생해야 되지.
그리고 이 충실성을 뭐라고 표현 설명했냐면은 숙명적이면서도 예기치 못했던 세계 균열이라는 사건에 대한 충실함. 세계를 끊임없이 균열을 일으키면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안정이라는 건 잠정적인 안정이죠. 역동적이지 않은 사회는 썩기 마련이에요. 이건 뭐 성서의 이 예문을 끌어올 필요도 없습니다. 고인물은 썩습니다. 이런 예들은 아주 많죠. 사랑은 끝없는 역동성과 첫 만남의 충실성이 어우러진 형태이다. 사랑의 역동성과 충실성 사이의 긴장관계 혹은 일종의 변증법이다. 혁명도 이와 마찬가지다. 진정한 혁명적 순간은 사랑과도 같다. 그러니까 민초인 미관척에 대한 그 깊은 사랑, 이 복수란 말로 얘기했지만 그 사랑이 바로 이 혁명을 추동하는 힘이기도 했겠죠. 그것은 우리의 세계, 범상한 일상, 새로운 것은 무엇이든지 생겨날 수 없게끔 사방에 켜켜이 쌓인 먼지의 단층에 하나의 균열이 생긴 사건이다. 공기는 답답하지만 어느 때보다 더 숨을 잘 쉴 수 있게 되는 순간이다. 이게 사랑의 순간이고 이게 혁명의 순간이라는 거죠. 균열을 일으키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남녀 간의 사랑 또는 남녀가 아닌 또 다른 형태의 사랑들이 있죠. 뭐 동성애도 뭔 다양한 형태의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든 신의 사랑이든 뭐든 이 다양한 사랑의 형태가 대부분 이렇습니다. 역동성과 충실성이 어우러진 형태여야 돼요. 그 첫 만남의 충실성이 있죠. 첫 만남의 그 가슴 뻐근함들 있죠. 근데 이게 습성이 돼버리면은 이 부패합니다. 이 신이 인간을 향한 사랑들도 끝없이 대화적이고 다이얼로그적이고 변화해 갈 수밖에 없어요. 역동적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끊임없이 재생하면서 또 충실해지면서 깊어져야 됩니다. 또 확산해야 되고 변증법적 운동이어야 되죠. 그래야 사랑입니다. 혁명도 그렇습니다. 미간척과 검은 산의 사랑이 일단락 됐죠.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 작품을 읽은 우리는 이 메타포를 현재 맥락에서 다시 또 녹여낼 수 있어야 되지.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 어떤 이기적인 욕망들을 조금씩 걷어내면서 함께 더불어 생명을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삶들이 훨씬 우리를 풍요롭게 한다는 것, 내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한다는 것을 알아채고 그걸 타자들과 공유할 때 우리는 미관척과 검은 산의 만남을 지금 여기에서 다른 방식으로 재현할 수가 있는 것이겠지. 그게 사랑이고 그게 내 삶의 혁명이고 그게 또 동시에 확장하면서 이 사회를 이 혁명의 물결로 이끌어가지 않을까. 이 문학적 상상력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출발점은 나입니다. 나.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내 삶에 충실할 때 그리고 내 관계에 충실할 때 내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정체되기를 원치 않을 겁니다. 역동적이길 원할 거예요. 그리고 첫 만남의 충실성, 이게 나와 나의 만남이든 또는 나와 타자의 만남이든 그 충실성, 그 균열의 지점들을 그 균열 지점을 통해서 우리가 호흡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할 겁니다. 그 어울림들. 그럼 우리는 훨씬 더 숨을 깊고 자유롭게 쉴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 레디컬한 혁명, 이 레디컬한 얘기는 과격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근본적이라는 뜻입니다. 근본적이라. 이 ready란 말이 들어가면 RAD가 들어가면 뿌리라는 뜻이에요. 뿌리. 그래서 eradicate 이런 말들이 있죠. 뿌리를 뽑다. radical 이런 것들 잘 보기 바랍니다. 진정한 혁명적 순간은 사랑과도 같다. 진정한 사랑의 순간은 혁명과도 같다. 이렇게 읽어도 될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앞에서 희망을 얘기했는데 기만적 희망을 얘기했었죠. 그리고 희망의 그 끄트머리 놓지 말자고 얘기했었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망의 저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희망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가짜 희망이 아니라 기만적인 희망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 여러분 청춘인 여러분의 내면에서 이 세상과 대결하면서, 그리고 어떤 욕망과 대결하면서 이 여러분이 발견한 희망이 있을 겁니다. 그 대결의 과정이 즐겁지만은 않죠. 그리고 어떤 욕망인가 하는 문제를 가려나가기도 쉽지가 않죠. 추려나가기도 쉽지가 않을 겁니다. 1886년 조지 프레드릭 와츠가 그린 그림, 호프입니다.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연작인데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이쪽 그 영어로 그 타이핑을 해서 그 검색을 해서 한번 들어보기 바랍니다. 많은 그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이 눈을 가린 어떤 소녀가 지구 위에 앉아 있죠. 지구죠. 지구 위에 앉아 있습니다. 이게 수금인데 수금인데 이 줄이 다 끊어지고 하나만 아슬아슬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아슬아슬한 희망이 남아 있다는 얘기일까? 이 절망적인 이 몸이죠. 이 안에 이 손이 이 현을 하나 남은 현을 올릴 수 있을까? 이 네 개는 끊어졌어. 자세히 보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만적 희망에 기만적 희망에 붙들려서 붙잡을 못하는 쪽인가요? 아니면 아예 희망이 없다고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구렁텅이 늪에서 못 태어난 쪽인가요? 아니면 절망과 희망 사이를 자맥질하는 중인가요? 그렇다면 이 그림을 오랫동안 감상하기 바랍니다. 이 그림에 관한 좋은 글들도 많아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탐구해 보기 바랍니다. 희망과 관련지어서 여기 루신의 고향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죠. 이게 이육사가 루신이 세상을 떠난 해 말 12월에 번역을 합니다. 여기 마지막 문장이 이렇습니다. 몽롱한 가운데 바닷가 푸른 모래밭이 펼쳐져 있고 그 위 검푸른 하늘엔 노란 보름달이 걸려있다. 생각해보니 희망이란 본시 있다고도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거였다. 이는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시 땅 위엔 길이 없다. 다니는 사람이 많다 보면 거기가 곧 길이 되는 것이다. 이 마지막 그 고향의 마지막 문장이 오늘 우리 강의의 이 전체적인 줄기를 잡아가는데 어떤 단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또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귀한 짧은 에세이로 담아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요약하고 내 얘기를 반복하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텍스트를 읽고 여러분들이 집중하던 지점, 또 내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과제로 제시한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희망의 문제, 그죠? 그리고 페어플레이는 아직 이르다는 문제, 미관 측의 쥐잡기가 의미하는 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한 부분을 딱 쥐고 여러분들이 해석해 보세요. 여러분의 언어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게 사고하는 것이고 그 사고가 표현으로 드러나는 게 글쓰기입니다. 그래야 대화가 가능해요. 내가 여러분들의 그 짧은 에세이들 아주 그 공들여 읽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씩 다 모으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더 좋아지기 바랍니다.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많이 좋지만 여기는 내 글 한 편 링크해 놨습니다. 강의 노트 업로드 하니까 여러분도 다운받아서 링크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아니면 구글에서 내 이름하고 루신 치면은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이 글을 한겨레 21에 오래전에 연재했던 컬럼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편입니다. 루신에 관한 글입니다. 자, 오늘 강의 사랑과 혁명, 루신의 검을 펴린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